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히토류, 그 심장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모두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기업도 심지어 미국조차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중국을 정면으로 막 선 것도 아닌데 중국의 카드가 힘을 잃었느냐는 겁니다. 왜 일본은 15년을 준비하고도 흔들렸고 왜 미국은 2년 자립을 말하면서도 물러섰는지 지금부터 중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처음부터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토류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자로 풀면 드문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히토류는 그렇게 희귀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어요. 러시아에도 엄청난 양이 묻혀 있고 인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소량 매장되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만 90%를 독점하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상처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어요. 10년간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엉망이었고 교육체계는 무너졌고 기술력은 서방에 한참 뒤처져 있었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했지만 솔직히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내세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값싼 노동력? 그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력? 일본이나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됐죠. 자본?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때 한 과학자가 덩샤오핑을 찾아갔어요. 중국 히토류의 아버지라 불리는 쉬광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히토류 분리 정제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그가 덩샤오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토류를 잡으면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모든 첨단 무기, 모든 전자기기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군사장비, 항공기, 반도체, 전기차.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될 겁니다. 덩샤오핑은 이 제안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도자였다면 코웃음 쳤을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히토류냐고. 하지만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그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가였어요.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중에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가 30년 뒤 세계 질서를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히토류가 뭔지도 모르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중국의 전략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경쟁자를 완전히 죽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중국은 히토류를 헐값에 팔았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미쳤을까요? 아니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경쟁국의 히토류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약탈적 가격 정책입니다.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그 다음엔 독점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던 마운틴 패스 광산,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지였던 그곳이 결국 문을 닫았어요.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미국이 중국산 저가 물량 앞에서 백기를 든 거예요. 채산성이 안 맞았거든요. 중국산이 너무 싸니까 아무리 해도 이윤이 안 남았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호주도 캐나다도 유럽도 하나둘 히토류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왜 비싸게 직접 만들겠습니까? 중국에서 싸게 사다 쓰면 되는데 시장 논리대로라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서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광산만 중국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정제시설, 가공시설, 관련 인력과 기술까지 전부 중국으로 몰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중국처럼 싸게 못 만들었을까요? 기술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히토류 정제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950년대에 이미 개발된 기술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히토류라는 게 뭔지 아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히토류는 흙 속에 아주 적은 양이 섞여 있어요.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토양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흙에서 히토류만 골라내려면 강산과 독성 화학물질로 처리해야 합니다. 황산, 염산, 불산 같은 걸 대량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히토류 1톤을 정제하면 폐수 2,000톤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어요. 1톤 만들려고 2,000톤의 독극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게다가 히토류 광석에는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섞여 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이게 분리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요. 제대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요. 인허가 받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환경 기준을 맞추려면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그래요. 네바다주에 엄청난 히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아메리카 원주민 아파치족의 신성한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와 원주민단체가 연합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인허가가 안 나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바다의 리튬 광산 개발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메밀 종류가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야생 메밀입니다. 그런데 그 메밀이 멸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산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는 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들이 서방 국가들의 히토류 산업을 묶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달랐어요. 내몽골 바오터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270만 명의 제법 큰 도시예요. 중국 히토류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도시 외곽 20km 지점에 가면 검은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인공 폐기물 저수지예요.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온 폐수와 슬러지, 각종 독극물이 모이는 곳이죠. 이 호수의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어요. 거대한 독극물 저수지가 도시 코앞에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도시 전체를 뒤덮습니다. 인근 지역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의 10배에서 20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바오터우 인근 마을 주민들은 10명 중 2명꼴로 암에 걸립니다. 특히 간암, 폐암, 갑상선암 발병률이 유난히 높아요. 기형아 출산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정자수 감소와 생식 기능 이상을 호소해요. 땅은 더 이상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폐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어서 마실 물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다른 생계 수단도 없습니다.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민들은 히토류 산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히토류 공장에서 일하다 병들고 병들어도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 또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바오터우 지역을 산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언론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외국 기자는 물론이고 중국 기자도 취재가 안 돼요. 국제환경단체 조사도 불허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힙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하면 구금되기도 해요. 이게 중국 히토류 패권의 실체입니다. 수만 명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쌓아올린 제국이에요.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인권과 환경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경쟁력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도 이 구조의 수혜자였습니다. 환경오염은 중국이 다 떠안고 우리는 싸고 깨끗한 히토류를 가져다 썼으니까요. 아이폰도 만들고 테슬라 전기차도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었습니다. 바오터우의 검은 호수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센카쿠 열도라고 아시죠? 일본은 센카쿠라고 부르고 중국은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작은 섬들입니다.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이에요. 그날 이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이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거예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죠.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교적 항해 정도일 줄 알았어요. 대사 소환하고 언론에서 비난 성명 내고 그 정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충돌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히토류였어요. 공식 발표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일본행 히토류 수출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지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보복이라는 걸. 일본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0%를 넘었어요.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요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모터, 거기에 네오디뮴 자석이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프리우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캐논, 니콘. 일본이 자랑하던 전자업체들 전부가 발이 묶였어요. 카메라 렌즈에 히토류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고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에어컨 압축기에도 스피커에도 전부 히토류예요. 일본 산업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때 펜타곤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고작 히토류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기업들 항해 전화에 불이 났고 외무성은 중국과 물밑 협상을 시작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단 선장부터 석방하자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검찰은 중국인 선장을 처분 보류로 석방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기소조차 못하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일본 국내법을 어긴 사람을 자국 영토에서 체포했는데 중국 압박에 못 이겨 풀어준 거예요. 사실상 외교적 굴복이었습니다. 그날 일본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굴욕적 패배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들끓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히토류가 끊기면 일본 경제가 멈추니까요. 저는 그날 밤 펜타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히토류, 21세기의 석유, 중국의 비밀무기. 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의존도도 80%가 넘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당할 수 있다고 썼어요.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일본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중국이 설마 미국한테도 그러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9년 뒤인 2019년에 깨닫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선언하자마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거든요. 결국 우리도 1년 유예라는 이름의 사실상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일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일본은 2010년 굴욕 이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첫째, 비축량을 대폭 늘렸어요.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는 항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체 공급처를 개발했어요.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도 했고요. 셋째, 재활용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쓰고 버린 스마트폰이나 하드디스크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 이때 나왔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6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90%에서 30%포인트나 줄인 거예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방어만 한 게 아닙니다. 반격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데 쓰는 감광액입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의 필름이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요. 도쿄오카, 시네스화학, 스미토모화학 같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2, 3개월이면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비축이 어렵다는 뜻이죠. 히토류는 6개월, 1년치 쌓아둘 수 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그게 안 됩니다. 일본이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2, 3개월 안에 멈춥니다. 2025년 현재 중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라고 강경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격앙됐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목을 따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관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중국은 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행 수출 허가를 슬금슬금 늦추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일본 정부도 평소보다 확실히 느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관광도 막았어요. 중국인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고 항공편이 20-30% 줄었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 수산물 수입도 중단됐고요.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을 슬금슬금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 반도체 노광 장비 유지 보수를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첨단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와서 점검하고 부품 교체하고 그래야 돌아가요.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이 비자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멈춥니다. 하지만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끊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멈춰요. 서로 목줄을 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단기전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일본은 히토류를 6개월에서 1년치 비축해뒀거든요. 2010년 교훈을 뼈저리게 새겼으니까요.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 때문에 비축이 안 돼서 중국이 가진 물량이 2, 3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둘 다 피해가 막심해요.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둘 다 극단적 상황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중국과 일본이 서로 물고 뜯는 사이에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거든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할수록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한국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면서 중국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적의 대안이죠. 그런데 한국의 진짜 비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패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화웨이 제재도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공급하는 걸 금지시켰죠.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국방부 전략자원국 국장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어요. 드디어 중국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인민일보가 히토류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생산 시설을 방문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도 무기가 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요. 아직 전면 금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펜타곤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급히 소집한 회의에서 해군 조달 담당자가 보고를 올렸어요.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요. 레이더 시스템, 유도 장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자석 전부가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체 공급원을 찾으려면 최소 2,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군 쪽 보고는 더 심각했어요. 스텔스 전투기 생산 라인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수인데 비축분이 6개월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이후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요? 히토류 공급 중단 시 국방력 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어요. 중국이 전면 차단에 들어가면 미국은 18개월 내에 첨단 무기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함정,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전방위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보고서를 읽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이게 진짜야? 진짜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고해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백악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계속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중국이 뭘 해도 굴복 안 한다. 미국이 이긴다. 그런 이야기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어요. 공식적으로는 무역협상 논의라고 발표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히토류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세 추가 인상이 유예됐습니다.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히토류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미중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협상했다 결렬됐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죠. 하지만 미국은 끝내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지 못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었으니까요.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다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어요. 140%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였죠. 중국의 대응은 2019년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히토류 17종 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어요. 관련 기술과 제품까지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원자재만 막는 게 아니라 정제 기술, 가공 장비, 관련 노하우까지 전부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호언장담했어요. 2년이면 히토류 자립이 가능하다고요. 미국 내 광산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제시설을 새로 짓고 완전히 독립하겠다고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이라고요? 제가 28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6년이 필요해요. 낙관적으로 봐도 6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첫째, 광산 개발에 시간이 걸립니다. 땅속에 자원이 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주민 동의,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처럼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바다 주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곳에 엄청난 매장량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원주민 아파치족의 신성한 땅이라서요. 환경단체와 원주민단체가 연합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인허가가 안 나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바다의 리튬 광산 개발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그 지역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메밀 종류가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야생 메밀입니다. 그런데 그 메밀이 멸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산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미네소타에도 알래스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연어 서식지라서 안 된다. 생태공원이라서 안 된다. 환경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원 개발이 발목 잡힌 겁니다. 둘째, 정제시설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정제시설이 거의 없어요. 30년간 외국에 맡겨왔으니까요. 시설을 짓고 장비를 갖추고 운영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셋째, 기술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제 기술을 아는 엔지니어가 미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고 산업계에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데려올 수도 없어요.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은 또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관세 일부를 유예하고 별도 협의하기로 했어요. 사실상 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무력합니다.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경제 규모도 미국이 앞서고요. 하지만 작은 금속 조각 때문에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요. 한국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국방부 기술정보국에서 올린 건데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재료연구원, 히토류 무첨가 고성능 연구자석 개발 성공.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 원료 없이 강력한 자석을 만든다고? 연구자석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냉장고 자석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드론, 로봇 관절, 미사일 유도 장치, 스마트폰 진동 모터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곳에 연구자석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고성능 연구자석을 만들려면 특정 원소가 필수라는 거예요.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를 써야 강력한 자기력이 나옵니다.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불가능을 해냈다. 저는 바로 상세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기술정보국 분석관을 불러서 직접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건 철과 질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석 소재였습니다. 문제의 그 원소를 단 한 그램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력이 기존 최고급 자석의 90% 수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면 혁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90%면 충분하거든요. 100%가 필요한 극한 환경은 우주선이나 최첨단 무기 일부에 불과해요. 전기차, 풍력 발전기, 가전제품, 이런 대중적인 분야는 90%로 커버가 됩니다. 제가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과장된 거 아닌가?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발표이고 기술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일본과 독일 연구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협력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중국이 30년간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기술이 나오면 중국의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산 비용이에요. 연구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현재 이 기술로 자석을 만들면 기존 제품보다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당장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비싸다가 점점 싸집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태양광 패널이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어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비용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재료연구원의 대규모 추가 투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산 기술 개발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제가 주목한 건 또 있어요. 한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 전부 특수 자석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대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남의 손에 목줄이 쥐어져 있으면 언제 조여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기술을 산업화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연구실 기술을 공장으로 끌어내는데 탁월한 나라예요. 반도체가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습니다. 원천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걸 대량 생산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건 한국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양산에 성공하면 전 세계가 한국에서 사게 될 거예요. 중국산 대신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패권이 무너집니다. 30년간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 건강을 희생시키며 쌓아온 제국이 한국 기술 하나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35년에 30%, 2040년에는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70에서 90%에서 23%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스스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석유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중국이 특정 자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지만 대체 기술이 나오면 그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부품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부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양산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국 패권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회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경제 전쟁 중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자 도발이었죠.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을 딸 것이다. 외교관이 공식 석상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중국이 얼마나 격앙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날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어요. 공식적인 금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이 20~30% 줄었어요. 호텔 예약 취소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인 관광객 예약이 57%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12월 성수기 숙박 예약도 절반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됐습니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시작된 제재가 더 강화된 거예요. 일본 어민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히토류 수출 허가 지연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행정 절차상의 지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느려졌다고요. 일본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15년간 의존도를 낮춰왔지만 여전히 6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절반 넘는 물량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소니, 파나소닉, 캐논. 전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조금만 지연돼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일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 카드를 꺼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은 2010년 굴욕 이후 반격 카드를 준비했다고요. 그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축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2~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이 뭘 했느냐고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일본산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품 교체도 안 되고 일본 엔지니어 비자도 안 나온다고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이미 못 쓰고 있어요. 네덜란드 기업의 극자 외선 노광 장비가 수출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일본산 심자 외선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 유지보수가 안 되면 공장이 멈춥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서로 목줄을 쥔 상태예요.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멈춥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와 장비 유지보수를 끊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멈춰요. 치킨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꺾이느냐? 제가 분석하기에 단기전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불리해요. 일본은 2010년 교훈을 뼈저리게 새겼거든요. 전략 물자 비축을 철저히 해뒀습니다. 반면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 때문에 비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양쪽 다 피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아마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양쪽 다 극단적 상황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랑 거래하면 언제 물량이 끊길지 모릅니다. 일본이랑 거래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양쪽 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한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일본과 경쟁 관계면서 중국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볼게요.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삼성과 LG에서 조달합니다. 배터리도 한국 기업들한테 많이 받아요. 반도체는 대만 TSMC가 주력이지만 삼성전자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애플 입장에서 한국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상당량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도 공급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해요. 중일 갈등이 시작된 이후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주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더 노골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요. 그런데 미국 조선산업은 40년간 쇠퇴해서 지금 자체 건조 능력이 거의 없어요. 숙련공도 없고 시설도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디에 손을 벌렸느냐? 한국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미한 조선업 협력 펀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 3사가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요. 한국조선업은 2028년까지 일감이 꽉 찬 상태입니다. 미국 해군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황금기가 올 수 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할수록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고민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한국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까지.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피 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한국이 어부지리로 떡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부지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운 좋게 얻은 기회는 운 나쁘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 진짜로 도약하려면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싸우든 말든 상관없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올해 5월,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민간 연구소 컨퍼런스 참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신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소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군요.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과학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히토류 없이 고성능 자석을 만든 겁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철과 질소 기반 신소재입니다. 기존 네오디뮴 자석 대비 90% 성능을 달성했고 지금은 95%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양산이 가능합니까? 비용은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기존 제품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동등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5년이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배터리 기술 발전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성공하는 것과 양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양산 로드맵까지 그려놓고 있었어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산업화를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환경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독성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비용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장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기술이 갖는 진짜 의미를요. 중국이 왜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오염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환경 규제 때문에 경쟁이 안 됐죠. 그런데 한국 기술은 애초에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디서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환경 규제에 걸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접촉이 있었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도 관심을 보였고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워싱턴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신기술의 전략적 가치 미국의 대응 방안. 보고서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 우리 미국은 히토류 자립에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중국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양산에 성공하면 우리가 그걸 사면 됩니다.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한국과 합작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반응이 좋았답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청정에너지 협력 논의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신소재 기술 협력이 핵심 의제였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첨단 무기에는 특수자석이 필수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국가 안보 위협이거든요. 한국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입니다. 소재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뒤처졌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보다 실리가 중요하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혼다, 도요타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간단해요. 중국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60%예요. 지금 중일 갈등 때문에 그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 의존도를 확 낮출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유럽의 반응입니다. 유럽연합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핵심이라 특수 자석 수급 문제에 민감합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한국과의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가진 세 가지 무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체 기술. 중국 의존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대안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둘째, 산업화 능력.
한국은 연구실 기술을 공장으로 끌어내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증명됐죠. 셋째, 지정학적 안정성.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중국처럼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처럼 역사적 앙금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파트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한국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있지만 히토류 자립에는 10년이 걸려요. 환경 규제, 주민 반대, 숙련공 부족.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히토류 한 톨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기술 하나로 이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승부한다. 이게 한국식 생존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먹히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양산에 성공해야 하고 비용도 낮춰야 하고 품질도 검증받아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0년간 쌓아온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흥미로운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었어요. 정식 발표 자료가 아니라 내부 검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용은 확실히 검증됐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히토류 산업 중장기 경쟁력 분석 및 대응 방안. 중국 정부 산하 최고 연구기관에서 자국 산업의 미래를 분석한 문건입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035년 전망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이하로 하락 예상. 2040년 전망 23% 수준까지 추락 가능성. 지금 7,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15년 뒤에는 23%가 된다고요.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중국 스스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정부 기관 보고서는 자국 산업에 대해 낙관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설령 문제가 있어도 도전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반대였어요. 거의 자기 비판, 아니 자기 고백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 요인을 3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대체 기술의 등장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기술을 직접 언급하더군요. 히토류 무첨가 고성능 자석이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초기에는 실험실 수준의 성과로 치부했으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양산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전됐다.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3, 5년 내에 시장 잠식이 시작될 수 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더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위협적인 점은 성능이 아니다. 환경 친화성이다. 우리의 생산 방식은 환경 오염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따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환경 오염이 거의 없다. 이것은 어디서든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유일한 경쟁 우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었더군요. 중국이 30년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환경오염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환경 규제 때문에 경쟁이 안 됐죠. 그런데 한국 기술은 그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둘째 위기 요인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이 나라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자체 광산 개발, 재활용 기술 투자, 대체 공급선 확보. 사방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경제성 때문에 탈중국이 어려웠다. 우리 제품이 압도적으로 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성보다 중요해졌다. 선진국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한다. 이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 냉정한 분석입니다.
중국 스스로 자기들의 무기화 전략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0년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어요. 2019년 미국을 압박했을 때는요. 미국이 자체 광산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상대방은 탈중국에 더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어요. 히토류 무기화는 칼과 같다. 한번 휘두르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휘두를 때마다 칼날이 무뎌진다. 그리고 상대는 점점 더 두꺼운 갑옷을 입게 된다. 중국 학자가 쓴 문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솔직한 자기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위기 요인은 환경 문제의 부메랑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건 환경 오염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바오터우의 검은 호수,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런 걸 묵인하면서 싸게 생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오터우 지역 환경 오염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지하수 오염이 주변 농경지까지 퍼졌고 주민 건강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있었어요. 바오터우 인근 마을 5곳을 조사했는데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답니다.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진 면적이 매년 3%씩 늘어나고 있고요. 주민 이주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도 정보는 새어나가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바오터우 주민들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이 간간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아요. 유럽 기업들이 중국산 히토류를 쓰면서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게 위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피해 히토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압박이 거세지면 중국도 환경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중국의 최대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의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 환경 문제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하다. 우리는 30년간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종말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환경을 희생시켜서 제국을 쌓았어요. 수만 명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을 파괴해서 얻은 경쟁력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 기술은 환경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설계됐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규모를 확대해도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더러운 방식으로 쌓은 제국 그리고 깨끗한 기술로 만든 대안.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조해하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는데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체 기술 자체 개발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를 대폭 늘리고 필요하면 해외 기술을 도입하거나 인재를 영입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앞서 있죠. 하지만 대체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걸려요. 한국이 이미 몇 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센티브예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굳이 대체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여도 기업들이 따라올지 의문이에요. 둘째, 가공기술 고도화입니다. 원료 수출보다 가공품 수출 비중을 높이라는 제안이에요. 단순히 히토류를 캐서 파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석이나 부품을 만들어서 팔라는 거죠.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공 기술은 일본이나 한국도 갖고 있거든요. 중국만의 독점 영역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체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공품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요. 히토류가 필요 없어지면 히토류로 만든 가공품도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셋째,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이건 좀 위험한 제안이에요. 히토류를 더 강하게 무기화하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수출을 완전히 끊어서 상대국을 압박하라고요. 특히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때마다 역풍을 맞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칼날이 무뎌지는 거죠. 더 강하게 무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중국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예요. 대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됩니다. 보고서 작성자들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출 통제 강화 방안 옆에 이런 주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단기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역효과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특히 한국에 대한 제재는 역효과가 클 수 있음.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제재 시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경파는 더 세게 압박하자고 하고 온건파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넷째,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이건 좀 의외의 제안이었어요. 히토류를 무기로 쓰지 말고 오히려 협력의 도구로 쓰자는 겁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서 신뢰를 쌓고 장기 계약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자는 전략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해온 행동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이미 여러 번 무기화해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갑자기 협력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중국의 히토류 패권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제국의 주인은 가장 먼저 그걸 느낍니다. 외부에서는 아직 견고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건 누구입니까? 한국입니다. 물론 미국, 일본, 호주도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한국의 대체 기술입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중국의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돼요. 중국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그 증거예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을 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자원 부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중국의 시대가 저물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봐왔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봤어요. 70년간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 1급 체제가 시작됐죠. 2001년 9.11 테러를 봤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은 20년간 중동에서 수렁에 빠졌어요. 그 사이 중국이 조용히 부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봤어요.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2 시대가 열렸죠. 2018년부터는 미중 패권 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지금의 히토류 전쟁까지. 세계 질서가 몇 번이나 뒤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일 수 있어요. 자원 패권에서 기술 패권으로의 전환입니다. 20세기를 지배한 건 석유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미국이 중동에 그토록 개입한 것도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전부 석유와 관련이 있었죠. 21세기 초반을 지배한 건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이 이 자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밀린 것도 센카쿠 분쟁에서 일본이 굴복한 것도 히토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석유도 그랬어요. 한때 석유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확산되고 있어요. 석유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보세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왜 그렇게 경제 다각화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왜 추진하겠어요? 석유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히토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대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국의 무기가 사라져요. 30년간 쌓아온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드라마랑 음악이 유명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 동아시아의 중견국가 정도로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는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 정도로 봤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습니다. 석탄도 거의 없어요.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남한 면적이 미국 인디애나 주랑 비슷해요.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 조건만 보면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반도체는 세계 1위, 배터리는 세계 정상권,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독보적, 자동차는 세계 5위, 철강은 세계 6위.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한 거예요. 남들이 자원을 팔 때 한국은 기술을 팔았습니다. 남들이 땅에서 파낸 것을 가공할 때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이번 히토류 대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히토류가 한 톨도 안 나와요. 중국처럼 땅에서 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필요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것. 이게 한국식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자원이 없으면 자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원을 가진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수동적인 접근이에요. 자원 보유국에 끌려다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원이 없다고? 그러면 자원이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면 되지. 공급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천 년간 침략을 받으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식민 지배를 당했다가 독립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찾는 능력,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끈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해내는 집념. 이게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나 영토 같은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진짜 경쟁력인 거예요.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히토류도 묻혀 있어요. 광활한 영토에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끌려다녔을까요? 자원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 주민 반대, 정치적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자원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목줄을 잡힌 겁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인 해법을 찾았어요.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부족함이 혁신을 낳은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약점이 강점이 된 거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중국의 히토류 패권은 확실히 약화될 겁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기술이 상용화되고 양산이 안정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에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중국 스스로도 2040년에 점유율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잖아요. 그 예측이 정확히 맞든 틀리든 간에 하락 추세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독점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둘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할 겁니다. 대체 기술을 가진 나라, 산업화 능력이 검증된 나라,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많지 않아요. 한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유일할 수도 있어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할 거예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한국의 협상력은 더 높아질 겁니다.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좋은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셋째,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자원 싸움에서 기술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20세기에는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건 한국에 유리한 방향이에요. 한국은 자원 싸움에서는 약자지만 기술 싸움에서는 강자니까요. 앞으로 기술 중심 세계가 될수록 한국의 위상은 높아질 겁니다. 넷째, 환경 친화적 기술이 주류가 될 겁니다. 중국식 모델, 즉 환경을 파괴해서 싸게 만드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당장은 경쟁력이 있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소비자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한국 기술이 바로 그런 방향이죠.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앞에도 과제가 있어요. 양산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아직은 기존 제품보다 비싸거든요. 연구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 있어도 시장을 잡을 수 없어요. 정부 투자가 지속돼야 합니다. 이 기술이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투자가 끊기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밀어붙여야 해요. 정치적 이유로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키우고 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해야 인재가 모입니다. 글로벌 협력도 필요해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과 협력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키워야 해요. 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1970년대에 한국이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어요. 가난한 농업국가가 무슨 반도체냐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1990년대에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 선진국들이 코웃음 쳤어요. 품질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본이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될 리 없다고 했던 것들을 한국은 계속 해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평생 미국을 위해 일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죠. 이번 히토류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었는데도 개발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있었는데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죠. 그 결과 중국의 목줄을 잡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면서 작은 금속 조각 때문에 협상에서 밀렸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기술로 돌파구를 찾았어요.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게 부럽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해요. 한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자원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에 투자해야 해요. 정치적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미국에도 좋은 일이에요.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고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강한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국이 30년간 쌓아온 히토류 제국, 그 제국의 균열을 만든 한국의 기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저는 많은 변화를 봐왔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도전. 자원 없는 나라의 기술혁명. 이건 단순히 히토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됩니다.